근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년 전 이때부터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더 개발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아파트도 지어질 수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특이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다양성이 없다는 걸 문제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 특이하게 생긴 아파트들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모세 사프티라고 하는 이스라엘 건축가가 설계한 헤비타트 67입니다. 헤비타트 67을 설명을 하려면은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서양의 전통적인 과학을 보면 어떻게 되죠? 물질을 계속 쪼개는 쪽으로 연구를 해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세상을 구성하는 5개의 원소가 있다라든지 데모크리토스는 한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원자를 찾습니다. 최소 단위를 찾아요.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죠. 분자를 쪼갰더니 원자와 전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도 원자핵과 중성자가 나오고 쪼갰더니 쿼크가 나오고 그냥 계속 저 최소 단위를 찾아서 가는 게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서양 과학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수준까지 왔죠. 근데 이게 거의 무슨 러시아 인형 마냥 뭘 하나 뚜껑 열어서 발견하면 그 다음에 또 뚜껑 열면 또 다른 게 또 짝이라고 계속해서 무한히 계속 줄어드는 단계까지 가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게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끈은 1차원이니까 3차원의 입자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죠. 과학자들이 하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최소 단위를 찾으면 뭐하냐.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어디서부터가 생명이냐. 결국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과학의 또 한 부류는 생명공학 쪽에서는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또 다른 공학이 또 하나 있죠.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최소 단위를 세포로 보는 하나의 부류가 있고 하나는 원자로 보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물질로만 본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자로 이 모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세계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포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건물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해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 메타볼리즘을 하는 사람이에요. 겐조 단계라는 일본 건축가였는데 이분이 1959년도에 유럽의 되게 유명한 시암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건축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코르비제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 건축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암이라고 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발표를 해요. 그런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1960년도에 MIT에 이 사람이 스튜디오를 가르치러 가요. 그 메타볼리즘으로 스튜디오를 학생들과 함께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그때 와서 크리틱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루이스 칸입니다.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한 작품 중에 리차드 메디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에요. 이 연구소 방들이 마치 세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체에 끼어 있는 듯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건축을 바라볼 때 건축의 최소 단위를 방이라고 봤어요. 마치 유기체의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보듯이 이 건물을 볼 때 그 세포처럼 하나의 방이 모여서 건물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메타볼리즘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겐조 단계의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은 막 그런 리차드 메디컬 센터처럼 블락들이 쌓여져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루는 게 나와요. 기쇼 구로가와라는 또 일본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석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무실을 하면서 이 나가킨 캡슐 호텔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호텔을 보면은 그냥 진짜 딱 그 리차드 메디컬 센터처럼 콘크리트 박스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고 그러한 유니트로 되어 있는 캡슐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내부에 있는 그 객실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앞서 나간 거죠. 모세 사프트라는 건축가는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싱가포르에 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있어요. 저희가 싱가포르 갔을 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건물을 설계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데 67년도에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엄청 젊었을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원래 이분이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제출했던 거가 실제로 지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의 모양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러 개의 레고 블럭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희가 셜록 현준 유튜브에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여드릴 텐데 산토리니 섬은 되게 독특합니다. 언덕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게 집합주거로 돼가지고 되게 똑같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형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가 아주 많은 평지붕이 뒷집에
그 테라스로 쓰이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특이한 형태의 집합주거 형태가 있는데 마치 그 산토리니 섬에 있는 이하 마을이 그대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헤비타트 67입니다. 일단은 저는 마음에 드는 거는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 집이 다 똑같은 모듈러로 되어 있는 거에 그냥 하나의 집이 아니고 다 각기 개성이 있는 그러한 집의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아에서 158채의 집이 있는데 엄청나게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5개 정도의 평면 유니트의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5개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평면도는 똑같지만 그 주변의 상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컨디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365개 정도의 모듈러로 된 판넬이 쓰여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데는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되게 북쪽이라서 겨울이 되게 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할 때 거푸집 짜고 공사하다가 겨울이 와요.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공사를 하고서 나와야 되니까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프리캐스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판넬을 써다가 박스를 쌓듯이 해가지고 이 건물을 완성을 합니다. 더 마음에 드는 거는 거기에 발코니가 막 있는데 그 발코니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자기 취향에 맞게끔 바닥 재료를 바꿨어요. 빨간색 타일이 깔려있는 데도 있고 우드데크가 깔린 데도 있고 그냥 돌로 깔아놓은 데도 있고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마감 포장재가 달라지면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세대의 특징적인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다양성을 가진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테라스를 만들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뒤로 밀려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아래 공간이 빈다는 얘기예요. 텅 비는 거예요. 우리 같이 땅값 비싼 데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은.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덴마크 건축가 BIG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걸 흉내내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마운틴 드웰링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쌓아서 테라스 있게 쫙 만들고 그 하부 공간 빈 거를 다 파킹장으로 만들었어요. 주차장 같은 걸로 만들거나 상업시설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적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싱가포르에 지어진 인터레이스라는 프로젝트예요. 램프라스가 있는 OMA라는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인터레이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좀 파격적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6개, 7층 정도 되는 판상형 아파트를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엇갈려가지고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시각적으로 간섭이 좀 안 일어나게 하고 그 안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건물이 중간에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람도 통하고 그 부분이 그 아래층 메스의 상층 지붕 부분인데 좌우에 있는 건물들이 나와서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어디는 가든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가 다양하게 외부 공간들이 나와서 커뮤니티 공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각각 특징을 가지는 그런 것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된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타워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얘들을 눕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재미난 컨셉인 거죠. 그러면은 뭐가 좋습니까? 더 많은 테라스가 나오는 거죠. 더 많은 테라스는 커뮤니티 시설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외부 공간이 되는 거죠. 내부도 되게 좋아. 제가 이 앞에까지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만 그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헤비타트도 제가 직접 봤는데 거기도 역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만 보고 오고. 저런 야외 수영장 있으면 참 좋은데 싱가포르니까 저런 야외 수영장이 잘 쓰이겠죠. 우리는 저런 수영장을 다 실내화 시켜야 될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고 조경적인 요소로 저런 수영장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아쉬움이 좀 많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그 집합주택의 건축법이라고 하는 거가 대체적으로 판상형 아파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판상형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벽이 들어갈 때 햇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동간거리를 전체 높이의 2분의 1까지 띄워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측벽은 유리창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측벽에다 유리창을 만들면은 옆집이 보여가지고 안 좋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 보면은 이러한 디자인을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터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희한한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뭐 윗동에 캔틸러버 그림자가 아랫동에 지구 뭐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심의위원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바꾸다 보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판사형 아파트로 또 갔겠죠.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모양으로 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시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도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남향 채광이 되게 중요하죠.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가 절감되고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세대들 간의 시각의 어떤 그 간섭, 이것만 피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싱가포르이 이러한 집합주택을 설계할 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바이아 57 웨스트라고 해가지고 맨하탄의 서쪽에 있거든요. 허드슨강을 바라보는 쪽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정말 대단한 게 뉴욕 그러면은 다 그냥 똑같이 생긴 박스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요트 도시 하나 갑자기 선 것 같이 보여요. 특히나 이제 바깥쪽에서 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볼 때 뉴저지 쪽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 되게 독특한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맨하탄 서쪽의 인면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건물이.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건축가가 이 디자인을 할 때의 그 논리적인 프로세스예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뉴욕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블럭이 만들어지면은 경계 부분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가운데 중정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아주 티피컬한 그 블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옛날도 보면 성 같은 거 만들듯이 바깥쪽으로 집을 지으면 안쪽은 안전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게 없냐면 우리나라는 담장이 있잖아요. 마당을 바깥쪽으로 담장이 싸고 있으니까 보안이 해결이 되는데 서양 집은 담장이 없잖아요. 건물이 합벽이 돼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담장이 돼가지고 그 안쪽 공간을 세큐리티를 높이는 보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타워들이 또 되게 많죠. 그 타워로 돼 있는 것과 이 블럭형으로 되어 있는 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평면상으로 보면은 중정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인면상으로 보면 타워가 나와 있는. 근데 타워를 높일 때 그대로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중정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쪽의 타워를 높게 만들고 남쪽은 낮춰가지고 중정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57번가 웨스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 끝에요. 그러면은 서쪽으로 허드슨 강이 잘 보이죠.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향은 남향을 봐야 되는데 뷰는 서쪽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쪽에 있는 매스를 또 올립니다. 그리고 서쪽을 낮춰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있는데 북쪽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인면을 봤을 때 북동쪽이 제일 높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슬로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딱 이 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명쾌하죠. 허드슨 강의 뷰도 포기하지 않고 남향 햇빛이 들어오는 프라이빗한 중정을 만드는 것도 포기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디자인인 거죠. 그게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한 가지 살짝 좀 아쉽다고 했던 거가 그 1층 부분에 그 도로하고 접해 있는 스트리트와 접해 있는 것이 입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벤트 밀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 시설로 쓰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구를 많이 만들지 않고 들어가서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을 쓰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는 중정을 향해서 투명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들 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면인데 얘 혼자만 딱 사선의 인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컨셉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로테르담에 갔을 때 봤던 건물인데 이제 마켓홀이라는 게 있어요. MVRDB가 설계한 건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롤케이크처럼 만들어져 있으면은 가운데 생크림이 있는 부분을 뻥 비워놓고서 양쪽 끝만 유리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비잖아요. 그 아래 공간이 거기가 다 마켓입니다. 시장처럼 막 쓰여져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에 안쪽으로 창문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바깥 경치 보고 이쪽 반대쪽으로 보면은 에이트리움 같은 실내 공간을 내려다보게끔 시장 경치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샌드위치처럼 만들고 뭐 위에 지붕을 덮던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 자체를 그냥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쪽 서페이스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안에서 보면은 좀 약간 슈퍼 그래픽으로 되게 독특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게끔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독특하죠. MVRDB가 그런 독특한 집합주택을 여러 개를 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아파트가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발코니가 막 엄청나게 길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스타 짤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의 집 한 채 같은 거가 거의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건물이 뭐랄까 그렇게 고급진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에다가 팍팍 그 엄청난 캔틸러버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인면 자체를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싱가포르 헤비타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헤비타트 67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싱가포르 주택공사랑 같이 개발을 한 건데, 헤비타트 67처럼 모든 세대가 다 발코니가 있고, 이건 고층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중간에 막 수영장 브릿지로 걸려 있고, 너무 특정 건축가들만 자꾸 보여줘가지고 이 건물인데, 저는 이걸 직접 가봤는데 근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닷가 쪽으로 뷰가 있는 데는 이렇게 쫙 내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바다 뷰도 쫙 열려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셀들이 막 있어가지고 유니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형태의 아파트도 지어질 수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처음에 10년 전에 제가 외부 공간을 막 강조해서 그런 거 발코니나 테라스를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그 건설사나 디벨로퍼나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물건을 팔 때 실내 면적으로만 분양해서 팔게 돼 있으니까 외부 공간을 만드는 거를 되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피곤하잖아요. 방수 공사 해야 되고 뭐 단열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누수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어떤 손해도 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동간거리 계산할 때 많이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불과 한 5년 전, 4년 전 이때부터는 저희가 라페르 야각 때도 그렇고 뭔가 발코니 만들면은 좋아해요. 포스코 평면 개발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는 뭐 대놓고서 막 엄청나게 넓은 발코니가 나오는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발코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발코니가 있으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더 개발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구성원 숫자가 바뀌니까 방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옛날에 무조건 작은 평형 때는 방 3개, 큰 평형 때는 방 4개, 막 방 개수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내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화장실이 딸렸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가 주택을 만들 때에도 예를 들어서 방 4개인데 화장실 없고 화장실 공통으로 밖에 나가야지만 쓸 수 있는 방 4개짜리 방보다는 방의 개수를 줄이고 방마다 화장실이 달려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옷장이 중요해지더라고요. 뭐 옛날에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이삿짐 들고 다 들어가면은 막 정신없어지는 이유가 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많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재미난 게, 사진작가 한 명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중산층이 갖고 있는 물건을 그 집 앞에다 쫙 깔아놓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부탄 이런 데 가면 진짜 몇 개 없고, 쿠웨이트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쿠웨이트 이런 데 막 제일 좋은 막 소니 TV에 막 자동차도 막 벤츠에 막 이런 거 쫙 있고, 그런 식으로 잘 살게 될수록 물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옷이니까 이제 옷장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가 있고요. 뭐 샤워도 자기 방에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알파룸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진다든지, 뭐 거실을 좀 커서 다른 다용도로 쓰는 게 나온다든지, 그런 평면의 다양성이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가족 구성원이 옛날에 무조건 결혼해서 애들 낳고 4인 가족이 기준이었다면은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평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꼭 이분들은 시장에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익숙한 거라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어떤 평면도가 있으면은 그걸 선호하는 게 49% 선호하고, 기존의 평면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51%예요. 이거를 진행하는 이 임원 입장에 상무님들은 보통 계약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자기 안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죠. 냈다가 분양 안 되면 제대로 일을 못한 거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안전한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건축가가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좀 완전히 다른 그 창의성이 보이는 작품들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집합주택에서 많이 안 보이는 거죠. 그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땅값이 비싸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규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양성을 더 규제하는 데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벤츠는 S클래스부터 새로운 모델 만들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더 저렴한 버전으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는 결국에는 초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페르 한강에서 하려고 했던 거가 딱 2가지거든요. 2-3m 폭을 가지는 테라스가 집집마다 있고, 햇빛도 잘 들고 비도 맞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마당 같은 느낌이 나는 발코니를 만들고, 방에서 방에 보는 창문을 만들자. 그 2가지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서 기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나라 기후나
혹은 사회 시장에서 그게 적용이 된다. 다행히 분양이 잘 되고 그랬으면은 이제 이게 상품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테스트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로 너무 큰 대단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나간다면은 다양성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